다들 정청래 후보를 못 잡아먹어 안달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정청래 후보는 권력이 당원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기득권을 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럴수록 당원들은 결집한다는 걸 모르나 봅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2002년 대선 때 좀 비슷한 양상이거든요. 2002년 대선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노무현 대통령 처음에 대선 나오기 전에 지지율이 몇 %였냐면요. 1% 나왔어요. 1%. 그러니까 대권 후보에도 못 끼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2002년 대선 전에 한 1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1%였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왜 대선을 도전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얘기 해줄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민주당 2002년 대선에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거 몰랐죠?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 안 하려고 했어요. 왜 참여했는지 아세요? 왜 참여했냐? 이인재가 되는 꼴은 못 보겠다라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이인재가 이렇게 가다가는 이인재 같은 완전 민주당과 동떨어진 인간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위기감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정신을 버리고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는 저런 이인재 후보에게 민주당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노무현이 등장을 해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지. 이인재? 뭐지?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별 경계가 없었거든. 노무현이 등장을 하면서 이인재에게는 민주당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등장을 해요. 지금과 똑같죠. 정청래 대표 여러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잖아요. 연임 생각 없었어요. 여러분들 몰랐죠. 정청래 당대표 끝날 때 연임? 글쎄다. 내가 그랬어요. 의원님 연임 할 거야? 나올 거야? 왜 주위에서 이렇게 난리야? 그랬어요. 왜 이렇게 주위에서 난리야? 자꾸 정청래 도전하는데 나올 거야? 글쎄다. 아니 진짜 정청래는 나올 생각이 없었어. 이거 진짜 팩트입니다. 정청래는 나올 생각이 없는데 자꾸 너 정청래 나올 거야? 나올 거야? 저쪽에서 자꾸 압박을 하고 여기저기서 이재명 픽이다 라고 하면서 정청래는 나올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계속 나올 거야 라고 하니까 지지자들이 어떻게 했어? 나와라가 된 거야.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정치라는 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는 게 정청래 너 연임하지 마. 연임 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정청래는 아무 말도 안 해. 계속 정청래는 가만히 있었어. 너 나올 거야? 나오지 마. 나올 거야? 나오지 마.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듣고 있다가 정청래는 왜 안 되는데? 이게 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봐도 처음에 정청래 나올지 안 나올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도 주변에서 정청래 나오면 반명이니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지지자들이 야 정청래는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정청래 나와라 라고 시작했는데 제가 아는 정청래 의원이 가장 당대표에 재도전하는 거에 마음을 굳힌 게 뭐냐, 김민석 같은 뉴 이재명 세력들에게는 민주당을 맡길 수 없다, 이거였습니다. 너무 비슷하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인재에게 민주당을 맡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경선에 뛰어들었듯이 정청래 대표도 김민석에게는 민주당 당대표를 맡길 수 없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할 때도 정청래 대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마음을 딱 잡은 게 김민석한테는 진짜 이거는 맡길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저 뉴 이재명 세력들에게는 맡길 수 없다 그래갖고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나온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제 2002년 대선 때 김민석 후보가 그 당시에 국민참여 20일인가요? 정몽준에게 넘어갔죠. 그거를 지금도 비판을 합니다. 그거는 잊을 수 없는 일이니까.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김민석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개 숙이고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엉뚱하게 민주당을 이 노무현을 위해서 후보 단일화를 자기가 이끌기 위해서 넘어갔다, 이런 것들은 좀 아쉽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김민석이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정몽준에게 넘어간 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김민석은 넘어갈 때 민주당을 버린 거예요. 제 말 맞죠? 단순히 후단협이라는 그 후보 단일화 문제 때문에 정몽준에게 넘어간 게 아니라, 김민석은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사실상 민주당을 버리고 정몽준에게 넘어간 거거든요. 민주당을 한번 버린 사람이에요. 민주당을 버렸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단순히 정몽준과 노무현 대통령의 단일화를 위해서 넘어갔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배신도 크지만 민주당을 사실상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버리는 자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역사를 잘 모르는 이대녀라서 제가 나중에 민주당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날 잡아서 내일 할까, 내일 민주당이 최근에 있었던 2002년 노사모라는 얘기 나오는 그 노사모 바람부터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따가 생각나는 대로 하들 수도 있고, 그것도 가장 큰 문제다.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들 그때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2002년 대선 때 1%밖에 안 나오고 대선 경선에 참여를 했는데, 모두가 이인재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그때 어디서부터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했냐면, 그때 전국에서 모인 이제 노사모라고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노란 바람개비가 전국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일어나요. 그게 사람들은 부산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노사모의 최초 탄생은 제가 알기로는 광주예요. 광주에서 노사모가 탄생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으로 퍼지고, 노사모 조직이 아직도 가장 많이 아직도 노사모 인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경기예요. 서울 경기예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다 불리한 선거고 질 거라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바람이 불냐? 울산에서 1등을 해요. 울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1등을 하고, 부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치고 올라가고, 그때 광주에서 그 당시에 노사모가 부산에서, 부산 노사모랑 모든 노사모가 원래 부산 갈매기를 불러야 되잖아요. 부산 갈매기, 그건 당연히 부르지만 끝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요. 부산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전국에 부르는 거예요. 부산에서. 광주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는 거는 좀 우리가 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부산에서 노사모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요. 그 부산에서의 울림, 그 울림이 결국 광주, 호남으로 연결돼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의 그 바람이 호남을 움직였고, 호남이 응답을 해서 2002년 대선 경선 때 이인재를 호남에서 꺾어버려요. 그랬던 사건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당시만 해도 지금과 완전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조직표, 대의원표, 호남 특정 인물 밀면 그냥 게임 끝이었어요. 그때 부산에서 불었던 노사모의 임을 위한 행진곡이 광주 민주주의의 심장인 광주를 울렸고, 그 광주에서 노무현의 바람이 일어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경선에서 이인재를 꺾고 광주에서 1등을 해요. 그러면서 그 광주가 왜 중요하냐? 광주는 시대 정신이에요. 우리 민주당이 위기 때마다 광주의 선택에 따라서, 호남의 선택에 따라서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을 정했었어요. 광주가 노무현을 선택했고, 광주가 결국 문재인을 선택했고, 광주가 이재명을 선택했고, 그 광주의 정신은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나오고,
광주의 물갈이도 광주 시민들이 이뤄냈어요. 정치권에서 한 거 아니에요. 안철수가 광주 호남 홀대론을 2016년 총선에서 꺼내들어서 광주에서 국민의당이 38석을 가져갑니다. 비례대표까지. 민주당이 한 지역구를 빼고 전부 안철수의 국민의당에게 다 넘어가요. 그때 이제 광주의 조직력의 힘을 받죠. 그때 2020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대권을 잡고 광주 시민들이 호남 기득권들을 전부 날려버립니다. 싹쓸이하죠, 민주당이. 그래서 2020년 이해찬 대표님이 선거를 지휘할 때 어떻게 180석을 얻었냐? 기본적으로 광주를 뺏기고도 123석을 얻었던 저력이 있는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광주에서 거의 30석을 갖고 오게 되면 민주당은 무조건 과반 이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가 생각났어요. 사실은 난 딱 보면서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지사 선거에 이재명 후보하고 전해철 후보가 맞붙었거든요. 흔히 말하는 조직대 능력, 조직대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직은 전해철. 왜냐하면 모든 국회의원들, 시도의원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였기 때문에 전해철로 다 완전히 몰빵했죠. 그리고 이재명은 당시 성남시장 출신으로 유능한 그리고 선명한 일 잘하는 기초단체장 이런 이미지가 있었고 대선에서 한번 뛰었다가 송가혁 뭐 이런 논란이 있었고 이미지가 조금은 실추됐던 이런 게 있었지만 일은 잘한다 이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저도 이재명 당시 그 후보를 도왔었는데 전략 컨설팅을 제가 수행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능력 대결로 가자 대결 구도로 이렇게 이제 잡고 캠페인을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겼죠 결국은 이겼는데 그 당시에 조직 선거의 위력을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예를 들면 뭐 지방 선거나 이런데 낙선했던 광역 의원이나 뭐 시의원이나 기초의원이나 아니면 총선 낙선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다 묵습니다. 뭐냐면 무슨 어느 지역 상임 감사 무슨 뭐 상임 이사 비상임 이사 막 이런 식의 공공기관장들 있잖아요. 이런 쪽에 약속을 막 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50표, 100표씩 가져오게 만듭니다. 근데 그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의 조직선거 김민석 후보 측에서 이른바 조직선거가 시도의원, 뭐 국회의원 쪽만 할까? 이런 생각을 일단 가져옵니다. 그래서 조직선거라는 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려면 그거를 이기려면 정말 우리 저 열혈 당원들이 죽기 살기로 과거 대선 때 뛰었던 그런 열정으로 뛰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마어마한 저 조직을 이기기야. 왜냐하면 세게 누르고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네. 그래서 이 구조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죠. 왜냐하면 부울경에서 한 2,500표 이상 그 좀 격차를 벌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1,500표 정도밖에 벌리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것도 막판에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조직의 힘들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저기 뭐 충남, 대전, 세종 때는 첫째는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부울경은 이렇게 됐고요. 한 3% 정청래 후보가 이겼고 합산해서 지금 1% 앞서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선호투표 대비해 보면 정청래 후보는 48%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왜냐하면 송영길이 막판에 되면 뭐 8% 이런 정도 주저앉을 거예요. 그러면 한 30%가 정청래, 70%가 김민석 쪽으로 간다고 가정한다면 대체적으로 그런 흐름이니까 그러면 48% 넘겨야 합니다. 그래야 정청래 후보가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48% 넘겨야 아직 좀 부족하다.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두 번째는 호남의 벽을 넘어야 돼요. 근데 지금 호남과 수도권을 좀 분석을 해드리면 여론조사 여러 군데 해보잖아요. 비공표 조사도 많이 하거든요. 공표용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호남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김민석 정청래 간의 격차는 좀 줄긴 줄었어요. 그러나 아직 역전한 느낌은 아니다. 여전히 김민석 후보가 앞서 있다.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호남. 그래서 여러분들 호남의 연구자들 다들 있을 텐데 호남 전화 작업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설득 작업 해야 돼요. 그래서 호남도 그런 그 조직 선거를
풀 가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호남에서 약간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격차가 정책내 후보가 더 벌리고 있다. 김민석에 비해서. 수도권은 온라인 당원들이 확실히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은 상당히 격차가 벌어지는데 다만 호남에서 큰 차가 안 나니다. 거의 박빙 싸움을 벌이고 수도권은 올라가야 정책내 후보가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하는 제주와 인천 네. 그리고 강원과 대구 경북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는 조금 정책내 후보가 앞선다는 이야기가 조금 더 많고요. 인천도 바닥에서는 정책내 후보가 조금 앞선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위 분위기는 뭐 배치들이나 이런 거는 김민석 후보 쪽이 많지만 밑바닥은 정책내 세다.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죠. 그리고 그 당원 숫자도 제일 많습니다. 이번 그 하는 지역들 중에서 5만 8천 명 정도 되거든요. 제일 많고 김민석 후보가 박찬대 뭐 이렇게 가까우니까 송영길도 있고 하니까 인천은 정책내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선입견들이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 거기서 이긴다면 굉장히 이게 반향이 크겠죠. 고무적이고. 인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내일부터 투표 들어가거든요. 인천, 네. 제주가. 그리고 이제 강원, 대구, 경북인데 제주도 4만 4천 명이고 강원도 4만 5천 명인데 대구, 경북은 조금 적어요. 대구는 1만 4천 명, 경북은 1만 5천 명 정도 하는데 근데 이제 강원은 거의 박빙인데 김민석 후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박빙 우세 뭐 이렇게 점치는 분들이 많고 대구 경북도 김민석 후보가 조금 더 앞선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요. 근데 이번 주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박빙 선거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구도에서 크게 변화 없는 상황에서 호남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호남이 중요한 거고. 근데 호남에서 약간 움직인다 하더라도 수도권 오면 또 역전이 됩니다. 정책내 후보 상당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내 후보가 48%가 만약 안 됐다. 47%, 46%가 있다. 그러면 선호투표 영향을 받는데 선호투표하면 불리하죠. 네. 그런데 마지막 남은 하나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론조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데 국민 여론조사가 30% 반영물이에요. 네. 30%가 엄청나게 큽니다. 왜 크냐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파를 대상으로 ARS로 RDD 조사 방식을 이번에 진행을 합니다. 14일, 15일 양일간. 14일, 15일인 금토예요. 그러면 토요일 날 호남 경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경선은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이번 주까지 경선 결과만 보고 여론조사가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다음 주에 금토일 날. 지금 꽃조사를 한번 올려주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꽃조사를 보면 ARS 조사를 한번 쭉 당대표 결과만 먼저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뒤쪽에. 네, 그 다음 장 보시면 민주당 지지층 추이하고 무당파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자 김민석이 ARS 동일한 방식입니다. 이런 조사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김민석이 37.3, 정청래가 42.5, 송영길이 9.5가 나왔잖아요. 네. 이거 없다 8.0, 잘모름 2.8 다 빼고 백분율로 적용하거든요. 백분율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89.3이 됩니다. 이걸 89.3% 유효응답을 했던 사람을 백분율로 적용하면 정청래 지지율이 47.6으로 올라가요. 그다음에 김민석은 41.7, 5.9%포인트, 거의 6%포인트잖아요. 이게 만약 이대로만 나온다면 엄청난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70%를 반영하는 권리당원에서 한 2% 차이로 만약에 김민석이 1, 2% 앞서고 있다. 2% 이내에서. 그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여기서 6% 정도 이긴다. 지금 같은 상황으로.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종합적으로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30% 반영물이잖아요. 네. 여기서 6%포인트 격차를 내면 권리당원 투표 70% 반영물에서 2% 이내에 만약에 이대로만 나온다면 여론조사가 정청래 후보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호투표제라는 변수도 하나 있는 거 분명히 있고요. 그거 맞고요. 또 한 가지는 여론조사 30%라는 큰 또 결정 요인이 있는 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론조사에 지금 오늘 정청래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역전을 했어요. ARS 조사 보면 상승세죠. 네. 확연한 상승세고 김민석 확연한 하락세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거든요. 만약 이런 추세로 간다면 저 지지도가 조금 더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물론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론조사가 마지막 승부를 가를 이 초박빙 싸움에서 키가 될 수 있다. 그건 뭔 얘기냐면 지지층의 마음을 누가 얻느냐 그리고 거부감이 적느냐
이 싸움이에요. 비호감이 누가 적느냐. 근데 처음에는 김민석 후보가 비호감이 적을 줄 알았는데 네. 요즘 보니까 비호감 급산승이야. 그러니까요. 말 한마디 하실 때마다 조금 비호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좀 감안하고 이렇게 좀 보시면 더 뭐랄까요 경선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풍부해질 것 같고 물론 조마조마한 마음 때문에 닥쳐 그런 거 필요 없어 무조건 10명 확보해야 돼 그 마음 존중합니다. 근데 아까 그 왜 조직표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조직표가 실제로 이제 뭐 그런 뭐 일자리 약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통해서도 이제 예. 결집하고 하지만 또 하나는 농촌이나 이런 쪽으로 갈수록요 지역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움직여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은 저 읍면동 협의회장 특히 호남이라든가 이런 데 당원 많은 데는요. 읍면동 당원협의회장이 지역위원장의 명을 받고 우리 당원들 누가 있는지 알잖아요. 예, 집에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만나면 돼요. 어디서. 예. 그러면 ARS 투표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일종의 우리 옛날 그 부재자 투표 같은 거잖아요. 예, 집에서 하는 투표입니다. 예. 부재자 투표할 때 할머니 거 손자가 찍어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런 현상들도 은근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를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못하게 만들라고 우리 예, 지지자들이 최대한. 예. 나는 그거는 안 질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더 많아서 가족끼리 예. 막 대응하고 그렇죠. 잘할 그래서 거라고. 예. 이런 유형 그래서 실제로 지역위원장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요. 예전처럼 뭐 대의원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은 없지만 실제로 한 2, 3% 정도는 지역위원장이 이렇게 흔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예. 저 충청권이나 이런 데도 예, 했어요. 저는 적어도 한 예. 3% 정도는 그런 표 영향이 있다고 그렇게 봐요. 움직였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예.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면 뭐 대의원들 방 뭐 이런 방들에서 일방적으로 김민석을 홍보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대응을 해주셔야 돼. 음. 이게 지역위원장 뜻이냐 그 댓글도 하고 댓글 달아주고 만약에 지역위원장이 이렇게 만약에 뜻을 받들어 노골적으로 한다면 다음 총선 때 낙선운동 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지역위원회 명의로 지역위원장이 왜 지금 바깥에 현수막 끄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예를 들면 뭐 저 민주당 저 뭐지 다시 이기는 민주당이라든가 그거 저기 예를 들면 예. 저 100% 투표 투표운동 운동이라든가 그거 저 김민석 측에서 하잖아요. 예. 그걸 노골적으로 하더라고. 그거는요 위반입니다. 음. 그 자체는 공직선거법에도 위반되는 예.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교묘하게 참 진짜 대전 지역위원장들. 지역이 거의 근데 막 왜냐하면 저거를 가지고 만약에 뭐 저게 뭐가 문제인데 그러면 이걸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작년 우리 대통령 선거 할 때요. 만약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혹은 행정안전부가 혹은 또 서울특별시에서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투표일은 며칠 투표합시다. 만약 이런 거 달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그거 이재명 후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전부 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거 전부 다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예. 아니 나는 이 부분을 이혜원 과장님한테 여쭈고 싶었는데 여성 쪽에서 김민석이 앞서잖아요. 남성은 네네. 정청래가 앞서고 물론 이제 당원들은 남성이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숫자도 많고. 근데 이번에 연설 과정에서 보면 말이죠. 김민석 후보는 왠지 화가 나 있고 좀 뭐랄까 무서운 느낌도 좀 네. 들고 좀 막 포즈도 막 이러고 그리고 썸뜩하고 약간 표독스럽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런 느낌까지 아니 근데 이게 주시더라고. 김민석 후보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나만 그런가라고 생각들 했는데 여러 군데에서 그 얘기는 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월요일에 합류하고 얼마 안 돼서였나? 그때 대표님께서 저한테 각 후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셨었어요. 예, 예. 근데 제가 그때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 이제 뭐 후단협 대의를 잘 모르고 그 당시에 정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좀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대학도 좋은데 나오셨고 좀 그런 좀 이미지시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저도 비호감도가 크진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너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고 너무 지나치게 막 누군가를 낙인 찍어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공격하고 이제는 당원들도 마치 막
추출을 해낼 것처럼 자꾸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를 뭐 하니까 다 저기 반명으로 처단하겠다는 네. 그런 느낌이 들어. 그게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나? 여성들이 좋아해요? 아,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저는 여성이 아니어서. 저는 일단 여성들은 네. 이렇게 좀 억압적이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들 이 사람들을 욕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나를 찍어야 돼라고 이렇게 막 억압적으로 하는 것들이 저는 좀 되게 이런 뭐랄까 좀 가부장적인 이 강제적인 이런 문화처럼 느껴져서 저는 사실 그런 거 되게 싫거든요. 대체로 여성들이 이런 데 반감을 크게 가질 거라고 봐요.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왜 이렇게 선을 넘지라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렇게 뭐 지지율에서 막 쫓기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박빙 싸움을 벌일 거라고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데 정청래랑 박빙을 벌이는 그 자체가 본인의 수치다 순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아 자존심이 상하다. 자존심. 그럴 수 있죠. 나는 그렇게 저도 보여져.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왜 이길 선거 혹은 이겨야 할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 것 이건 문제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한 달 전쯤에 모든 여론조사에서 20-30%다 김민석 후보가 앞서고 있었고 김민석 후보의 압승 내지는 적어도 낙승을 대부분 사람들이 예측했어요. 그리고 뭐 우리 봐서 알겠지만 그게 합법이든 불법이든 편법이든 간에 사실은 당 조직이든 또 뭐 언론이든 뭐 기타 보이는 힘 보이지 않는 힘들이 모두 김민석 후보를 지금 사실은 돕고 있잖아요. 네. 예. 총력전을 또 펼치고 있고 저분들의 태도를 보세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선호 투표 관철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드러나는 태도는요. 절대로 지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이겨야 한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 그런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과정에서 뭐 반칙해도 난 상관없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목적지향적이야 완전. 우리가 경쟁은요. 내가 질 수 있다는 게 전제되는 게 경쟁이에요. 불공정이야. 이겨야겠지만 질 수도 있고 지면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게 경쟁이고요. 전쟁은 지면 안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수단 전쟁하는 방법 거네. 가리지 말고 이겨야 되는 게 전쟁인데 저는 저분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네. 저는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느껴진다는 거잖아.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총력전을 펼쳐서 이겨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 사실은 선호 투표라든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변수, 위험 변수를 다 하나씩 제거했던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예컨대 신천지 개입이라든가 이런 걸로 완전히 제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먹힌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그 승리 강박증에 입각한 기획의 산물이 저는 신천지였다고 보는데 그게 오히려 자충수가 되기도 그렇죠. 하고 이러면서 이겨야 될 선거를 지금 박빙으로 되고 네. 있다고 지금 아마 상당히 지금 당혹스럽고 저는 지금 불안하다. 그래서 매우 조급하고 다급해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인다. 평론가적인 예. 예, 송영길은 이런 왜 나왔는지 관찰입니다. 모르겠어. 송영길 의원님은 앞담화하고 싶어서 나오신 것 같은데. 앞담화? 네.